반갑습니다, 여러분.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습 체크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관념론과 유물론,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사회 사상들의 그 평가하는 커다란 잣대로 드리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능에서 대비할 그 20문제 중에 이 한 문제, 사회 사상에 관련된 것이 만약에 몇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아주 좁은 관점에서 이 하나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를 여러 단원에서 함께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간간히 다시 꺼내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복습하시면서 그 시간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할 만한 내용들 체크해 드렸고요. 그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유라 함은 개인의 자유를 그야말로 보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그림 보시면서 잠깐 생각의 전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코페르니쿠스와 다빈치 그리고 루터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과 그동안 수업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저 그림 예전에도 한번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은요. 과학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라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전에는 신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인간의 사고와 그 이성, 합리성이 더욱 존중받게 되고 그러한 인간들 그리고 개개인의 인간들이 존중받게 되는 움직임으로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분들에게 암기해야 될 내용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사상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 선생님과 개념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하고 다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자유주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회사상 파트에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사회사상들을 접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동양윤리, 한국윤리, 서양윤리에서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쉽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그다지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난 이걸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 부분 좀 쉽고 재밌게 공부해보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주의라는 사상들이 있죠. 그것들 이해하실 때요. 이 주의라는 말 앞에 나오는 단어 이것을 가장 중시하고 토대로 하는 사상이다라고 그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했을 때는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보장하려는 것, 가장 토대로 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복습 체크 하나 해드린 거 있죠? 이것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관념론과 유물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입장에서 얘를 분류를 해보자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의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어떤 의미에서 보장하려고 하는가? 우선 개개인 인간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는 입장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깔아주시고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인격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옹호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해봐요. 반대로 말해보면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었던 적이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제도나 정치 등을 반대하려는 철학사조, 정치사조 등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의미에서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과정. 이것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단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요소 중에 우리가 르네상스를 꼽을 수 있겠고요. 종교개혁. 또 세 번째로는 시민혁명을 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세계사 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외우거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상이 왜 자유주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는 신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오로지 그 그리스도교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풍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인간들의 이성과 합리성, 그러한 능력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한 개개인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의식이 싹트게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자유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종교개혁. 종교개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 교회가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대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싹트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나름의 개혁운동을 거치게 됩니다. 그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하나 꼽아보자면요. 예전에는 나라는 개인이 신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신을 만나고 신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에게 그 교회라고 하는 집단, 권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서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각각의 개인들과 신이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서를 열심히 읽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종교 생활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바로 나 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에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종교 생활의 주체, 개인이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시민혁명은 누구나가 지금 다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긴 시간 동안 보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 전개 과정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이 점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나름 정리해 본 건데 종류라는 제목을 붙여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개념이나 그 전개 과정은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다지 새롭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리 과목에서 윤리 수능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접해봤겠지만 우리 윤리 과목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대로 정리를 해두세요. 이 소극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 타인 혹은 뭐 정부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로부터의 간섭이나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체 것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 바로 소극적인 자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간섭과 방해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자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에 의한 자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날 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어 빈곤, 질병. 내가 너무나 힘든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빈곤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내가 자유를 펼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게 된다.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질병과 가난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바로 국가라고 하는 그 정부, 제도로부터 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빈곤과 질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제들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것에 의해 내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유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 소극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적극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각각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나 형태를 얘기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자본주의 얘기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때도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소극적인 자유를 중시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정부라는 집단은 내 자유를 간섭하고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작아져야 돼요. 반면에 나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만 해요. 작은 정부와 큰 정부가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야경국가, 복지국가의 의미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종류라 함은 지금 말씀드린 자유주의의 개념과 이것의 경제적인 표현 형태인 자본주의에서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자본주의 지금 얘기가 벌써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데 이것의 경제적인 표현 형태라 그랬죠? 이 종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정치적인 자유주의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자유주의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정치적인 자유주의는 우리가 조금 이따 말하게 될 자유민주주의적인 제도로 표현되게 되고요. 경제적인 자유주의는 지금 말한 자본주의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자유주의의 밑바탕은 그 전에 배웠던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 역시도 우리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의외로 굉장히 그 뿌리가 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원이 데모스, 크라토스 이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요. 국민, 지배, 즉 국민에 의한 지배. 다시 말하면 이 언에서 의미를 찾아보면요. 국민 혹은 인민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행사하는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모스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서 국민이나 인민이 권력을 소유하면서 이것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다라고 민주주의를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민주주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죠. 형성 과정, 전개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꽤 깊다고 했는데요.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로 가게 되면은요, 그리스 시대에는 시민들이 직접 입법부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시대에 가게 되면 공화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공화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제의 개념과는 달리, 그쵸?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형태와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돼서 민주주의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법. 키케로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나요? 스토아파한테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중요한 내용이었죠? 스토아파가 생각했을 때 우주 자연에 통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우주 자연의 법칙을 로고스 혹 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깃들여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연법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올바른 이성이다.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 자연법 사상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계몽주의나 혹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계몽주의, 개인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려는 사조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들을 주체로 부각시키는 입장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개인들을 그 주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성 과정까지 봤는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특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방금 말했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세 번째 말하려는 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는 다름 아니라 앞에 말했었던 자유주의,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의미를 논했었던 민주주의. 두 가지의 결합 형태인데요.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보여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보면 자유주의는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자유방임의 문제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그런 권력의 행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민주주의의 그 실천 방법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에 해당되지 않은 소수들은요, 거기에 외면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횡포라는 말을 쓰죠. 즉,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과 이들이 추구하는 평등, 예를 들어 1인 1표의 수량적인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평등이란 말이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 이러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다수에게 횡포를 부림으로써 제외된 소수의 개개인들의 의견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 입장을 민주주의에게 견제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방임, 이거는 특히 자본주의에 해당이 됐을 때 자유방임 문제로 상당히 흐르기가 쉽죠. 이 자유방임으로 인해서 즉 자본주의,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그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자본주의는 그 결론상 빈부격차 혹은 그 서로 능력에 따른 불평등 이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요소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상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충되는 문제점을 자유주의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 1인 1표의 수량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낳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얘기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국가들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보기 이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같이 붙여놓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개념들이 아니에요. 둘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들에서 나오는 결과가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둘이 서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윤리의 마지막 단원을 가게 되면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점 다루게 되거든요. 두 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점 다루게 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방법을 쓰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정치에 무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가서 투표권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투표하러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우리 투표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항상 나오죠. 그랬을 때 놀러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사회에는 정보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완해서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정치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요것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보니까 다 결론은 요거예요. 문제점 자체보다는 해결 방안. 뭐니 해도 우리가 그것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갖자. 이것이 항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까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지금까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얘기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선생님 아까 이 부분 얘기 드린 적 있었죠? 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형성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태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뭘까요? 민주주의가 그 토대를 확실히 닦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살짝 더 덧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탐의 다른 과목에서 더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홉스, 로크, 루소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들은 우선 각각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홉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맨 앞에서 성악설 이미 얘기한 적 있었고요. 로크는 백지설. 루소는 성선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봅니다. 반면에 루소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목가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봐요. 그런데 이것이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사유재산에 의해서 인간이 억압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 국가가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홉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연권을 군주에게 모두 다 이양하게 되죠. 절대군주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제한군주제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직접민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사회개혁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를 이룬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통된 관심사는 이 자연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들은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국가에서의 개개인들, 국민들이 군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혹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윤리 과목에서의 사회계약설의 주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들에 대해서 각각 외우는 것보다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관점에서 등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상사회를 주제로 만들었을 때, 이상사회 국가를 만들었을 때도 루소라는 사람 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국가를 얘기할 때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양 사상에서 이상사회를 얘기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사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고민점을 찾아보면 사유재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꽤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루소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거 하나로 치고요. 두 가지의 맥락에서 루소라는 사람 꼭 하나 알아두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홉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론과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적용할 때 좀 세부적으로 보충해둘 만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용 정리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부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116쪽에 실전 문제 2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문이 꽤나 길죠? 선생님은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런 긴 지문을 볼 때마다 차라리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배운 이론들을 복습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론들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문제들이 수능에 연계된다고 했을 때요, 긴 지문들 중에서 핵심적이고 그 사상가를 논하기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부분을 뽑아서 새로운 문제에 연계시켜서 만들기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발문 한번 볼게요. 다음 주장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죠.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런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선생님이 이 지문 읽어보니까 핵심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다른 의견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의견을 왜 존중해줘야 하냐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강도질을 하는 악과 같은 것이고 그건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길지만 포인트는 하나,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주의로 갈까? 다음 화면 볼게요. 이들의 문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요, 지금 이 문제적 상황 자체는 아닌 거예요. 전혀 상관없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적인 무관심이 팽배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로 유도하기 위한 글을 썼을 텐데 또 상관없죠. 전통가치, 현대사회의 가치, 조화 못 이룬다. 지금 전혀 아니고요. 인간 소외 현상, 자본주의 물씬 숭배 현상.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나머지 선지는 쉬운 편이에요. 쉽고 정답 5번.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비인간화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부분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비인간화라는 거 정리되어 있을 건데요.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나오고요. 자유민주주의에도 나와요. 그런데 비인간화라는 단어와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에 적용이 되면 이건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인 1표의 수량적 평등을 지향하죠. 그러한 제도, 방법 혹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이 방법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인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당하고 마는 거죠.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비인간화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자본주의에서 비인간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쉽지만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117쪽의 수능 실전 문제 3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나는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즉 보니까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옹호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라고 하는 집단이 강제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혹은 타인, 집단,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개인의 자유를 절대 억압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걸 선지에서 그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키면 안 된다.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 설득, 간청할 수 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 위협, 가해선 안 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나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중시하는 거긴 하지만 본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선지 볼게요. 기억번. 선생님 아까 이렇게 체크한 부분처럼요. 더 좋은 결과,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게 더군다나 공동선을 위해서라면 사익은 희생되어도 될 것인가?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 어떤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 제외. 니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개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맥락 들어가 있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존재한다. 그럼 개인과 자유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 중에서 뭐예요?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긴 인정한다. 왜? 네가 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나는 너를 필요하게 의미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디귿의 얘기도 맞죠?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보다는 의무의 실천이 우선한다.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해야 될 책임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인권 보장, 개개인의 자유를 우선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으니까 리을은 가깝지가 않죠. 두 개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117쪽의 4번. 다음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 잘 틀리죠? 꼭 유의해서 보세요. 올바른 이성이라고 일컫는 하나의 진정한 법이 존재한다. 선생님 이 첫 번째 봐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연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 법은 자연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불변적이고 영원한 법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 법은 인간이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며 인간이 그릇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인간의 입법으로 이 법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또 이 법의 기능을 영원토록 제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법을
전적으로 폐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계속 옹호하고 있어요. 원로원도 누구도 이 법에 복종하는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킬 수 없다. 이성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다면 그러면 만민평등 사회동포주의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보시니까 로고스, 우주 자연의 법칙, 뭐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모든 인간의 이성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되는 거죠. 자연법 사상. 그렇죠?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평등 사상으로도 이어진다.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5가지의 선진 보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말하는 거죠.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평등한 개개인들,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행사한다.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자연법 사상. 맞죠? 3번.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체제에서 기원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까지 우리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피치자가 통치자고 통치자가 피치자라는 원칙을 따른다. 어떻게 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치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피치자, 그러니까 통치를 받으면서도 통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입장. 그래서 4번의 표현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표현이고요. 5번, 사회의 계약설에 의해서 이론적 근거를 확고하게 하게 되었다. 이것도 넣었죠? 맞아요. 그러면 2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라는 건데 플라톤이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겼던 이념이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플라톤은 철인 통치 얘기했어요. 이것은 철인 외에 그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 각각에게 맞는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각각의 계급이 발휘하면 이 사회는 정의로워진다는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철인 통치는 절대 민주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차 드렸죠. 소크라테스의 죽음부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얘기할 때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학자 얘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 끝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간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갑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한층 쾌적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의 안전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보시면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요. 그들의 욕구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비참한 상태, 생명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홉스가 보는 자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홉스일 텐데 다음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유롭다. 이 자연 상태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체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원래 자유롭다. 그러나 그 향유가 매일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그는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가득 찬 이 생활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로쿠의 입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윤리 교과 자체에서는 홉스 입장, 로쿠의 입장 이 지문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갑과 을한테 공통으로 넣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든 거죠. 차이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겠는가에 대한 공통의 질문에 대해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구나. 하지만 사회계약설, 국가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답을 한 거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럼 선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연 상태가 가상의 상황이냐? 지금 가상의 상황이냐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닌 거고요. 절대군주제 옹호될 수 있는 것인가? 홉스한테만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유평등 양립할 수 있니? 국가 권력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자연법이 우선하니? 실정법이 우선하니? 이 중에서 공통의 질문은 뭐겠어요? 이 문제는 정답 하나만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권력을 수립하려는 이유는 자연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야. 뭐 그런 의미에서 절대군주가 좋아. 제한군주가 좋아. 직접민주정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문제는 갑과 을에다가 뭐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도 형성 가능한 문제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문제 다 풀어본 건가요? 자, 나머지 문제가 남아있죠? 선생님 시간상 이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없어서 몇 문제만 치러왔습니다. 혹시 나머지 문제들 공부하다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수강원교에 들어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뭐 다른 고민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요 얘기 잘 정리하시고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난 꼭 맞출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가지면서 1시간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봬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